네, 황호선의 출발사 아침 3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 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과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문자 메시지 주셨습니다. 자, 3부 여의도 실업자들 코너 들으시면서도 계속해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샵 0945번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에서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커피 한 잔에 감칠맛 나는 시럽 한 스푼 같은 달콤 쌉쌀한 정치 분석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자, 시럽 짜주실 분들, 여의도 실업자들 함께 할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이종걸 전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걸입니다. 네, 신성범 전 의원도 연결되어 있죠? 안녕하십니까? 네, 신성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진 전 의원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경진입니다. 예, 어제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시작부터 이제 설전이 이어졌는데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부각이 됐습니다. 자, 후보자의 대응 어떻게들 지켜보셨습니까? 먼저 이종걸 전 의원님. 예, 분명하고 당연한 뜻을 쉽고 명징하게 말씀해 주셨다 생각합니다. 예. 예, 공수처장이 별로 이런 생각대로 그냥 이행하면 큰 문제 없을 것 같다. 지금까지 그렇게 여야가 이 설립과 관련해서 그렇게 논쟁하고 힘든 고통을 당했던 것이 좀은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했을 가능성이 있냐 이럴 정도입니다. 예. 등간에 이제 윤석열 일호 사건 그거를 어떻게 하겠느냐. 상징성이 크다. 네. 선택할 때는 사실과 법에 입각하겠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 아직까지는 내가 언론에 있는 정도의 사실밖에 모르니까 예. 다 사실을 보고 난 다음에 판단한다. 아주 쉽게 얘기했죠. 예. 그리고 이제 또 혹시 윤석열 총장이 법위의 권력이나 살아있는 권력의 수사를 당해서 혹시 탄압받은 거 아니냐. 만약에 그 탄압받은 것이라면 나도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맞다. 예. 누구에게나 무죄 추정이나 중립성, 공정성, 독립성을 딱 지켜내야 된다.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예. 아주 저는 공수처가 야당의 아주 많은 우려와 걱정에도 불구하고 예. 잘 순항될 것 같다. 예. 그런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성범 의원님이요? 우선 그렇게 이 김진욱 후보자가 그러니까 그렇게 정치 성향은 뚜렷하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일부 야당 의원들이 걱정했던 것처럼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편파 수사는 하지 않을 것 같은 안도감은 들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예. 무엇보다도 예를 들어서 여당 편도 야당 편도 아니고 예. 우리 국민 편만 들겠다는 자세로 일하면 네. 우리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은 지켜지려고 생각한다는 대목. 그리고 네. 무엇보다 국민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계속 강조하시더라고요. 예. 김진욱 후보자가.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이분이 기본은 돼 있다. 네. 이런 공수처를 이끌어갈 기본적인 철학이라는 게 돼 있는 분 같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리고 하는 거 봐야 되겠지만. 예.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앞으로 한 두세 달 후에 공수처 출범할 텐데 초기에 걱정했던 건 다를 것 같다는 그런 안도감은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김경진 전 의원께서는 아무래도 이분이 이 검사 출신이 아니라서 수사 경력이 부족한 부분이 좀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근데 이제 예. 공수처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 우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첫째는 뭐냐면 이게 야당을 탄압하는 기구로 쓰일 것이다. 정적을 제거하는 도구로 쓰일 것이다라는 이런 우려가 하나가 있었고 예. 두 번째는 이제 수사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가령 검찰이나 경찰에서 현 정권에 대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할 때 이 사건을 뺏어가서 사실상 그냥 사건을 위야무야시키는 도구로 쓰일 것이다. 이제 이 두 가지 약간의 상반돼 보이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요. 예. 어제 이제 답변하는 걸 보니까 공수처장의 첫 번째 과제는 이 공수처 검사들이 외압을 막아주는 방패막이가 되겠다라고 약속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것.
예. 그다음에 공수처는 여당 편도 야당 편도 아니고 국민 편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보면 이게 야당 탄압의 도구로 쓰이겠다는 그런 우려는 없는 것 같고요. 예. 이제 두 번째 이제 수사 능력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기존의 검찰의 수사가 어떤 면에서는 너무 무리하고 강력하게 지금 쓰여져서 문제가 된 측면이 있었는데 예. 수사를 너무 많이 벌리지도 않겠고 수사를 적정한 건수의 수사를 하면서 그다음에 만약에 사건을 인계받았을 경우에는 아마 중간중간 그쪽 해당 기관하고도 또 협의를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예. 사건을 뺏어와서 이걸 유야무야 시키겠다고 하는 우려도 그렇게 가능성이 있는 얘기는 아니다. 상당히 그럴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네. 그래서 어제 김 후보자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저런 우려는 혹시 좀 불필요한 우려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어제 청문회장에서 그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사실 뭐 예상한 바긴 한데 저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될 것이다. 뭐 최강욱 민주당 의원 그 발언을 이제 내세우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두고 이제 당연히 열설전 벌어졌는데 이것도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이종걸 전 의원님? 예. 그 청문회 과정에서 이렇게 후보자 청문회 대상인 후보자는 이렇게 분명하게 예. 안정감 있게 본인의 생각을 소신 있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 묻는 의원은 조금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지금 조수진 의원이 그 최강욱 전 지금 의원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보면 이건 완전히 진실 사실 왜곡. 그 예전에 기사 쓸 때도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말 그랬다면 큰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수처 수사 1호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꼽았다라고 최강욱 의원의 발언을 이렇게 인용하면서까지 얘기했는데 들어보면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윤석열 총장의 장모가 사건의 화제가 됐을 때 중기적 화제가 됐을 때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다 장모는. 왜냐하면 윤 총장 본인과 직계 좀비속이 법률에 돼 있고 그 직계 인척인 장모는 아니다 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윤 총장의 본인과 직계 비속이다라고 하는 것이 설명의 도구가 됐을 뿐이거든요. 거기에 분명히 윤 총장이 수사 1호 대상이다라고 한 것은 완전히 전제를 주제로 바꾼 왜곡 보도죠. 왜곡 사실 주장이죠. 그걸 가지고 이제 최강욱 의원이 이제 발칵하면서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서 위원장이 듣고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라고까지 얘기했는데 그 사과에 대해서도 또 위원장이 윤호중 위원장이 아주 굉장히 중립성을 잃었다라고 또 반발하는 그것을 보면 아주 그 장면은 정말 아주 분명히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준 아주 교과서 같은 장면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신삼원 전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윤석열 총장과 그 특히 부인과 장모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특히 배우자에 대한 부분은 국민들 이미지 속에서는 여권에서 몇몇 분들이 공사석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게 공수수사 대상 되는 거 아니냐,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인식은 남아 있는 건데 그 부분에서는 저는 뭐 별 드릴 말씀이 없고 제가 공수처 앞으로 과제에 관해서 제가 어제 유심히 들으면서 느꼈던 중에 하나가 남은 게 결국은 이제 처장의 차장과 차장, 검사, 수사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자 처장의 이런 인식은 제가 원래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분이 됐는데 그럼 처장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차장은 누가 될 것이며 그것도 검사 출신이 될 것이냐 판사 출신이 될 것이냐 어떤 인물이 될 것이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 25명 되는 검사들 공수처 검사는 그럼 어떤 사람을 뽑을 거냐 수사관 한 40명 되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인데 당장 공수처 검사의 경우는 아시는 대로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해 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단 말이에요. 근데 인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느냐 처장, 차장 해서 또 여야에서 2명씩 해서 7명이 되는데 그러면 검사를 이 인사위원회가 다 뽑아서 배치한단 말이에요. 이 검사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수사관도 그렇고 수사관은 처장이 임명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 그러니까
다음에 차장이 들어서고 나서 인사위원회가 구성돼서 검사를 뽑는 과정. 이 과정도 사실은 좀 국민적 감시하에 두는 게 좋을 것 같다. 왜 그러냐면은 처장과 차장도 다 공수처 검사이긴 하지만 예. 어차피 수사는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하는 이런 수사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심히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지난번 때 왜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이 검사로 한다고 했다가 7년 이상으로 줄였고, 예. 3년을 줄였죠. 그다음에 조사 실무 경험 5년 이상으로 돼 있다 그걸 없앴단 말이에요. 예. 조사 실무 경험이 없어도 공수처 검사가 되도록 이렇게 법을 바꿔놔서 이게 통과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실은 검사와 수사관을 누가 되느냐는 참 굉장히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 고려 없이 사실과 법에 따라 수사한다는,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처장의 이런 대국민 약속이 예. 지켜진지 여부가 바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선발 과정에서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요. 예, 그렇군요. 김경진 의원께서도 이 부분이 가장 좀 어떻게 될지가 관심사이실 것 같아요. 그렇죠? 글쎄요, 이제 그 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요. 예. 사실 이제 지금 현재 경찰이나 아마 검찰 또 변호사분들이 아마 상당히 많은 숫자가 지원을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경쟁률이 상당히 높을 것 같고, 이게 공직자로서도 대단히 보람 있는 직업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거의 직장도 수도권 아마 서울 시내에 위치할 것 같고, 그리고 한번 임명이 되면 기본적으로 9년간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대단히 이 경쟁률이 높을 것 같은데, 예.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것들이 사전에 심도 깊은 토의를 거쳐서 그 원칙을 마련하고 그 원칙에 따라서 이게 객관적으로 이 분명한 어떤 평가 과정을 거쳐서 아마 임명을 할 수 있도록 공수처장 임명되고 차장 임명되고 또 인사위원회 구성이 되면 그런 내부적인 규정이나 원칙을 만드는 게 가장 첫 번째 예. 어떤 임무가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예. 김진욱 후자가 현직 검사는 뭐 파견받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예. 예. 검찰과도 예. 거리를 좀 둔 것 같습니다. 예. 2분의 1 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별도한 수사라든지 먼지털이 수사 같은 거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네네. 어찌 보면 이제 수사권 중심의 검찰에서 이제는 공소유지 중심의 검찰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예. 공수처가 또 예전에 그 검찰의 잔행으로서의 그 수사 중심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미래 전향적인 제도적 틀을 보여주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이 순천지청 정도의 사이즈밖에 안 되는데 뭐 지금 현안이 돼가고 있는 모든 사건들을 다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욕을 보이는 것도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런 거 보면 굉장히 균형을 가지고 이제 공수처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근데 다만 저는 그래도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사건에서는 아주 일벌백계 차원에서 반드시 국민적 의혹을 다 법의 취지에 따라서 정치적 중립을 가지고 예전에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경지대의 단학가 사건, 단학가를 그냥 하듯이 말이죠. 아주 중요한 사건에 관해서는 많은 수사 인력이 필요할 텐데 예. 그런 면에서는 저는 너무 또 사이즈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공수처를 운영할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균형을 잡되 좀 이제 사실 지금 보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수사관들 지금 사실 검찰이 그렇게 수사 중심으로 특수 중심으로 가게 된 것은 이제 유능한 검찰의 상도 있었지만 또 유능한 검찰 수사관들이 검찰의 한 2배 이상 넘는
넘는 그 수로 이제 확보돼 가지고 그 역할이 있었던 거거든요. 예. 이럴 때 저는 공수처에서 그런 유능한 수사관들의 좀 더 많은 충원을 통해서 예. 공수처가 실질적인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비 능력 이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예, 인력구역 구성 관련해서 신 의원님, 김 의원님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 그 공수처에 원래 현직 검사는 파견받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네. 검찰청에서 보내는 대검찰청이나 법무부에서 보내는 검사는 없을 거라는 것은 원칙은 좀 이미 정해져 있던 거고 예. 법적으로도 보면 공수처 검사는 검찰 출신 그러니까 검사의 직을 그만둔 사람들이 2분의 1을 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예. 네. 원래 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 검찰 그러니까 출신은 이번에 검찰 출신이 네. 그러니까 네. 공수처 검사가 되는 사람 중에서 전체 총원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이 딱 돼 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분명한 원칙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김진우 후보자가 그 이야기를 한 것은 굉장히 좀 잘한 거다. 예. 잘한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면 앞으로 이제 이 검사 부분을 정말 잘 봐야 되는데 인사위원회가 구성돼가지고 그거는 3분의 2가 아니라 과반이란 말이에요. 7명 가운데 4분만 찬성하면 야, 이 사람을 검사로 임명하자 말자가 예. 정해진다고요. 그래서 이 7명이서 회의를 해가지고 정말 잘 제대로 일할 그럴 변호사들을 혹은 검찰 출신이든 판사 출신이든 변호사들을 공수처 검사로 임명하는 과정 이 과정을 국민들도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을 거듭드리고 싶어요. 김현인 의원님은요? 예, 아마 후보자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예. 어차피 지금 새로 임명되는 검사 중에서 절반까지는 검사 출신이 가능하니까 예. 굳이 독립적인 운영을 위해서 한다면 검사나 검찰 수사관을 별도로 파견받아서 운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작지만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어제 후보자 얘기는 네. 타당한 얘기 같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여의도 실업자들 이종걸, 신성범, 김경진 전 의원과 토론하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의견 주실 분들은 샵 0945번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의원님들 박범계 후보자 25일에 이제 또 청문회 열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 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시동 세대주였다. 위장 전입 논란도 있고 체납 등으로 차량도 7번 압류당했다고 하고요. 이런저런 얘기가 들립니다. 청문회가 잘 무사히 되겠습니까? 또 보고서 채택이 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위장 전입 그다음에 이제 체납 이거 주차 이제 딱지 이런 거죠. 예. 예, 정말 고위공직자로서의 이런 사소한 문제라 하더라도 예. 차분히 모든 자기 주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예. 없는 게 좋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본인 관리의 미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꾸 하나하나 나오는 것들이 좀 어떤 공격성으로 이제 지적되고 있는데요. 예. 그리고 이제 로펌 변호사가 이제 어느 로펌 변호사가 이제 본인이 아니고 자기 동생이 거기에 이제 그 사무원으로 있는 경우에 그걸 또 의혹을 제기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의혹 제기와 관계없이 사실은 좀 다를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예. 그렇지만 또 그것도 하나의 지적이고 또 종전에 지적됐던 내용들이 여러 개 있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지적 사항이 좀 많은 것처럼 보이긴 보입니다. 그래서 네. 국민적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또 검증도 또 치열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고 이미 전에 있었던 것들도 네. 그런데 공천 헌금 파동 관련해서 증인 채택이 이제 거부된 것도 그것도 사실 이미 그 법적인 판단들이 다 진행이 되고 1심 판단까지 다 이루어지고 있어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본인과는 관계없이 이제 다른 그 후보자를 도와줬던 이제 시의원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니까
통상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제 의혹 제기는 가능합니다만 예. 그렇게 끝까지 봐서 그것이 이제 청문회에서 무슨 뭐 어떤 사실로 규명된 거나 이런 예는 좀 없었던 것으로 네. 보죠. 그래서 예. 그 증인 채택이라는 것이 하나의 공격성으로 주장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이제 거부했다는 사실 하나가 이제 불리한 것이지 사실은 증인으로서 이렇게 그 적격성이 좀 떨어져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청문회가 이제 보이콧되지는 않고 예. 이제 진행하되 이 문제들을 계속 하고 또 이제 일각에서는 국민 청문회를 좀 해보겠다 뭐 이런 정도의 이제 그런 여론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사실 전체 문제 제기의 총량으로 보면 좀 많은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좀 걱정도 됩니다만 박범계 후보자가 처음부터 어떤 스텝이 꼬이지 않고 아주 정도로 분명하게 나아가야 될 그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중요한 이 상황에서 이제 그렇게 걱정은 좀 됩니다만 그러나 지금 전반적으로 국민적 여론을 뒤엎을 정도의 치명적인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 의원님께서는요? 이 저질 논란의 풍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결정적 하자다라고 제가 평가하기는 뭐하고 근데 다만 제 눈에 띈 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왜 고시생 그리고 고시 준비생의 폭행 사건 있잖아요. 예. 저는 그걸 더 크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사법시험을 좀 존치시켜 달라고 찾아온 고시 준비생들하고 이렇게 뭐 말 심강해 하다가 때렸니 서로 맞았니 내가 당할 뻔했다 내가 당할 이런 이야기인데 그는 사실 그건 오히려 오히려 저는 박범계 후보자가 좀 거짓말할 가능성 때문에 거짓말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편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다라고 보는 거고 또 하나 이제 그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야당 의원 보좌관을 폭행했다는 그 부분 있잖아요. 지금 그 수사 중인 기소된 내용. 그 내용이 좀 어떨지 하는 그거만 있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재산 형성 과정이라든지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안 내서 차가 7번 압류됐다 이런 개인적인 어떤 관리 소홀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또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이 뭐 서울 대치동 아파트에 뭐 세대적으로 등록돼 있었다는 부분도 저 기사를 보니까 이건 뭐 선거 때문에 아마 박 후보자와 그 부인은 대전 내려가고 또 외할머니가 키우다가 외할머니는 다시 태국으로 내려가고 이런 과정을 들어보니까 2달 동안 세대적으로 있었다니까 아들이. 그런 건 또 어떻게 보면 선거해본 제 경험으로 미쳐보면 또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고 이래서 25일 날 뭐 청문회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결정적으로 정말 이건 장관 깜이 아니다라고 거부할 그거는 아니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다만 야당 의원들 입장에서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이 조국, 추미애, 박근계 이렇게 연속되는 3명의 장관 내지 장관 후보자들이 모두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는 것 이런 정치적 성향을 보이는 게 여기에 대한 불안과 불만은 있을 수 있다라고 봐요. 김경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그러니까 전임자는 지금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임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최악의 법무부 장관 중에 한 분이라는 평가에서 뭐 상대적으로 지금 박범계 후보자가 그 앞에 있는 두 분보다는 월등하게 나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냥 신속하게 임명이 되는 것이 현재의 상황을 뭐랄까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만약에 전임자분들이 좋은 분들이고 전체적으로 이게 안정된 상황이었다면 사실 현재 제기되는 의혹들도 이게 박범계 후보자가 편치는 않을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재산신고 과정에서 이제 본인이 이제 실수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토지 명백하게 지금 누락한 게 이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보면. 그리고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공직자 재산신고할 때 끝나고 나면 이게 누락됐다고 이게 토지 전산망 돌려가지고 다시 알려오거든요, 국회 사무처에서. 근데 그때 왜 보완신고를 안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제 김소연 변호사가 제기했던 그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 박범계 후보자 밑에 있었던 어떤 사무국장이나 시의원이 금품을 요구했다 이 부분. 물론 수사 결과 박범계 후보자하고는 직접적인 상관은 없다고 그러지만 어쨌든 이게 정치적으로 또
관리자로서 관리 감독 능력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사법시험 유지 단체와 어떤 시비 문제는 이거는 아마 고소고발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좀 과정을 지켜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이 상황 속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국회로서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행위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예. 이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의 네. 대단한 오만이다. 예. 최소한 얘기는 들어보고 나서 국민들이 판단을 하고 국회가 판단을 해야지 예. 들어보는 기회 자체를 아예 안 갖겠다고 하는 것은 그러려면 도대체 국회가 왜 있고 국회의원들 왜 있고 청문회를 왜 하느냐 이런 질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아마 앞으로도 여당이나 또 이 박범계 청문회 하시는 여당 법사위원들께서는 좀 생각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예. 것이 제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그저께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선을 그은 문제예요. 사면론이요. 이거 관련해서 이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통령도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뭐 대통령에 대한 협박이다 이렇게 좀 반발하고 있고요. 어떻게 이 공방전 보고 계십니까? 이종우 전 의원님? 예, 그 사면이 이번에는 제일 대통령님의 기자회견에서 관심사였던 것 같아요. 예. 뭐 네네. 최고 시청률이었다고 그럽니다. 네네. 동시 접속이 보는 때가 한 550만 명이 됐다고 그러고요. 예. 근데 저도 참 그 사면에 대해서는 그때마다 얘기하고 또 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 강했고 이제 그런 그 과거를 비춰볼 때 어찌 예. 보면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사면에 대한 그 이번 기자회견의 그 설명은 완전 교과서인 것 같습니다. 교과서라고요? 예. 어떤 대통령도 예. 이때 말씀한 내용들을 네. 그대로 좀 이행하면 될 것 같아요. 말하자면 판결이 바로 끝났는데 거기에 보니까 엄청난 국정농단과 권력형 비리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물론 이건 전직 대통령에 관한 얘기가 좀 더 엄중합니다만 예. 그래서 국가적 폐해가 아주 막심하고 국민적 고통이 큰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래서 법원이 아주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는데 바로 끝나자마자 사면하면 그게 무슨 장난도 아니고 그 재판에서 온 그 엄중한 판결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으로서 권한이 아니다. 예. 그러면서도 예. 이제 국민 통합형을 위해서는 사면을 생각해야 되는데 예. 국민 공감대가 돼 있지 않는 경우에 만약 그걸 해치면서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국론 분열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예. 이 의원님, 저기 지금 시간 제한 때문에요. 네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기로는 예. 이제 문 대통령의 바로 사면 발언 얘기가 교과서적인 것이다. 남겨야 될 예.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예. 예. 지금 다음 문제 신성공 전 의원님. 예. 네네. 예.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게 예. 현직 대통령도 시간이 지나면 전직 대통령 된다. 네네. 전직 대통령 되면 본인이 예. 사면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역지사지하는 자세 가지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걸 듣고는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현직 대통령이 하면서 정치보복 하자는 거냐. 네.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예, 지금 예. 문제는. 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조영 원내대표 말도 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 말 맞다나 양지에 있을 때 엄질 생각하자는 그리고 또 그 역지사지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건데 네. 발끈하는 오히려 민주당이 조금은 여권이 조금은 네. 제가 볼 때는 우리 과다하다고 보는 게 이게 네. 뭐 없는 죄를 만들어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면은 당신도 뭐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저는 그 말하는 걸로 오해하는 거는 좀 잘못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오히려 좀 일반적인 이야기라는 조호영 원내대표의 말이 저는 예. 들어봐도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네. 청와대에서도 여당에서도 너무 감정적으로 나오기보다는 네. 그 말이 조금 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이 정도로 네. 넘어가는 게 맞지 여기에 대해서 발끈하면서 정면 대응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울리지 않는 네.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혜진 전 의원님. 예.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예. 어쨌든
그래도 현역 대통령이시고 그래서 조금 더 예를 차렸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굳이 그렇게 비유를 주호영 대표께서 하셨어야 할까라는 점에 있어서는 조금 부적절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의도 실업자 코너 시간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지금까지 이종걸, 신성범, 김경진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항보선의 출발새 아침 3분 맞추고 잠시 4부에서는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지난 15일에 그 인천의 한 주택에서 그 숨진 채 발견된 8살 아이 있었죠. 이 문제 같이 한번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항보선의 출발새 아침 4부 시작합니다. 지난 15일에 인천의 한 주택에서 8살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고요. 범인은 이 아이의 친모로 밝혀졌고요. 자, 또 이 아이의 또 친부도 사망했습니다. 관련 소식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 전화 연결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청취자들을 위해서 좀 간단하게 좀 정리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네, 예. 아마도 16일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아이가 사망한 채 이제 발견이 됐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 신고는 이제 결국은 엄마가 한 것으로 나중에 확인이 됐는데, 예, 그 엄마와 뭐 아이가 이제 함께 살고 있다가 결국 아이가 먼저 이제 사망을 한 열흘 전에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네, 뭐 방치하고 있다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라는 판단이 들어서인지 이 엄마가 이제 화장실에다가 뭐 불을 이제 그 방화를 해서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고를 하여 지금 알려지게 된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경찰에 자수한 게 아니고 119에 신고한 거네요, 보니까.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현재까지 지금 부검도 지금 국가서에서 한 걸로 지금 제가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그 살해 방법이나 동기 또는 사망 원인 이게 추가로 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뭐 지금 이제 좀 더 상세하게 이제 뭐 정밀 부검의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아마도 질식사였던 걸로 보입니다.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결국 엄마에 의한 이제 사망이 아니냐. 결국은 뭐 딱히 흉기가 있었던 것으로는 확인이 되고 있지 않고요. 결국 뭐 코와 입을 막아서 결국은 질식사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유는 이제 뭐 생활고가 이유였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사건 관련해서 안타까운 뭐 사건이긴 한데 그 제도적인 이제 또 문제까지 좀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 아이 존재 자체가 알려지지 않았다. 이게 이제 출생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출생 신고 제도 자체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병원에서 아이를 낳으면 출생 기록이 남긴 하잖아요. 근데 이게 공무원에 등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이제 제일 이 사건에서 핵심이었던 걸로 보이고요. 애가 이제 뭐 거의 8살이 된 것 같은데 초등학교를 가야 되는 시점인 것으로 보이는데 어디에도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이게 이제 문제였던 걸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서 뭐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무연고자로 지금 시신을 이제 처리를 해야 될 정도로 전혀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지금 출생신고 제도를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출생신고는 부모만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마도 이 아이가 의료기관에서 태어났을 것으로는 추정되는데 그러면 출생을 담당한 의료기관에서는 그러면 출생과 연관된 통보를 해야 될 의무가 없느냐 하는 부분에서 과거에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2019년도에 지금 이런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지금 주민등록법상에 지금 이런 출생신고와 연관된 부분을 개선하려는 논의는 구체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논의만. 그런데 뭐 법 개정이 되지 않아서 지금 이런 빈틈이 지금 이제 발견이 또 된 것이죠. 이게 왜 현재까지도요. 그러니까 그 출생신고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만 할 수 있다. 이게 이를테면 다른 나라라든지 이렇게 비교해서
뭐랄까 제도를 뜯어 고치는 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아마도 이제 어떤 뭐 병원의 입장 같은 것들이 상당히 이제 사실은 해보지 않은 일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로 번잡한 일이 이제 초래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출생 신고는 이제 그 지자체별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병원에서 뭐 그 어떤 그 지자체에다가 신고를 해야 통보를 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통합이 안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게 좀 시스템을 개선을 해볼 필요가 충분히 있어 보이는 게 이미 보건복지부에는 모든 아동에 대한 이 아동 행복 지원 시스템이라는 그 총체적인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생 신고도 결국은 경찰이 어떤 그러니까 그 병원이 어떤 한 곳에서 중앙정부에다가 통일해서 출생 신고를 좀 간편하게 할 수 있게 해주면은 지금 이런 행정적으로 좀 복잡한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보면은 뭐 사실 뭐 전염병이라든지 식중독이라든지 다른 우리 얼굴 뭐 저거 있지 않습니까? 에이즈라든지 이런 것들만 인지가 되더라도 원래 그 공공기관에 당국에 원래 신고를 하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람이 태어나는 가장 중요한 이것이 통보가 안 된다. 이거 사실은 문제가 크지 않겠습니까? 이게. 네, 아마도 이것을 개선하려는 시도는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을 어느 부처에서 이제 그 시스템 안에다가 책무를 시스템화를 하는 책임을 갖게 되느냐 이 부분을 좀 더 명시적으로 지정을 하고 그렇게 하면 뭐 생각보다 쉽게 이게 이제 사실은 의료기관이고 보건복지부 산하의 시스템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서 만약에 통보를 한다면 보건복지부가 의료를 이제 전담하는 부서일 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도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시스템을 어떤 형태로든 연동을 할 수가 있게 만들어 놓으면은 지금 이미 2018년도부터 이 아동 행복 지원 시스템이 있습니다. 지금 아동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기다가 이제 뭐 출생 여부에 대한 통보 신고도 지금 함께 연동되게 의료기관에서 이 시스템을 열람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면은 이게 생각보다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거든요. 네, 개선이 뭐 빠른 시간 안에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출생신고 자체가 안 되면 국가기관에서 아동을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시스템은 좀 없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게 사실은 뭐 없지만은 않으나 이게 연동이 되어 있지 않고 더군다나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사실은 열람권이 또 아무 부서에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아동행복 시스템조차도 경찰에서는 아동학대와 연관해서 뭐 예를 들자면 영아 같은 경우에 예방주사 접종한 기록 이런 것들은 무지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스템을 열람할 수가 없습니다. 아동학대 의심 사례의 경우에도. 그러다 보니까 좀 전반적으로 이제 아이들의 보호 그리고 학대 예방을 통해 가지고 이 열람권 같은 것들을 관계기관에서 조금 더 좀 넓게 열람하고 참고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참 최근에 이 끔찍한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니까 최근에는 또 신생아를 던져서 살해한 20대 친모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출생신고 자체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사건 아니냐. 병원에서 출산을 한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 준비가 안 된 이제 그 대부분 미혼모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혼모 지원제도 모자보건법이나 이런 데 있어서 대폭 이제 아이들의 출산과 연관된 것들을 지원을 하는 이런 노력들이 지금 이제 낙태죄가 폐지되다시피 했잖아요. 이제 비범죄화가 됐잖아요. 그것과 함께 그러면 이제 출산과 임신과 출산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원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포괄적으로 상세히 지원을 아주 구체적으로 해야만 지금 이런 불행한 엄마들, 준비 안 된 엄마들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혼모라든지 한부모가 이제 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이제 지원해주고 보살펴주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거의
안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이. 그렇죠? 네, 완전히 안 된 건 아니나, 뭐, 거의, 지금, 뭐, 이 연동이 잘 되지 않고 상당히 부족하다. 이게 이제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테면은, 뭐, 이제 아이를 낳아서 이제 그 신생아 때부터 유아 때 또 학교 가고, 이런 전 과정까지도 사실은 제도적으로 이를테면 유럽의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프랑스니 그런 나라들은 많은 지원을 해주거든요. 이를테면. 근데 그런 부분 우리가 많이 부족한 상황 같아요, 보니까. 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뭐 지금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2018년도부터 사실은 일단 기본적인 시스템은 가동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강 확대해 나가야 되는 그런 이제 노력이 필요한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한부모, 미혼모 얘기도 있지만은 또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살 딸아이 살해한 친모가 그 생활고 비관에서 뭐 범행 저질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안전망 차원에서 문제를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상당히 이제 지자체의 역할들도 굉장히 뭐 강화가 돼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은 그 모녀가 그곳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파악을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활고에 시달리는 이제 그야말로 사회적인 네트워크가 끊어진 사람들을 어떻게 조기에 발굴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이 앞으로는 좀 더 촘촘하게 이 안전망을 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차피 지금 지자체 공무원들이 다 가가고 방문은 할 수 없으니까 지역사회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쉽게 신고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뭐 예컨대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에도 학교로 가야 되는 연령인데 입학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이제 뭐 최소한 뭐 한 만 6세 정도 된 그런 아이가 뭐 학년 전 이제 어떤 교육기관에 가지 않는 것을 발견했을 시에 사실은 아동학대를 신체적인 학대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좀 방임까지도 쉽게 신고를 받아주시면은 그럼 이런 어린아이들을 조기에 발굴하기가 훨씬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코로나가 지금 우리 이제 지난해 1월 21일에 첫 이제 환자 발생 신규 확산자가 나온 이래 이제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움 겪는 취약계층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서 특히 더 관심을 쏟고 이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안전망 더 촘촘히 좀 만들어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어떻게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보십니까?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이제 드러나는 사건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가정폭력이랑 아동학대 사건 수는 사실은 줄고 있거든요. 이게 상당히 신기한 겁니다. 이 바깥으로 나와서 발견될 가능성이 줄다 보니까 이제 신고가 되는 공식적인 사건 수는 주는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가정 내에서 사망하는 사건 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신고 시스템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좀 허술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총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이제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도 가정에 방문을 쉽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이제 사각지대 같은 것들이 생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결국은 이웃들이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쉽게 이제 그 자치 단위로 이제 신고를 해서 이런 그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빨리 도달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하는 것도 꼭 사법기관만 신고를 받는 건 아니도록 좀 더 다양한 신고의 루트를 만들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찰할 게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였습니다. 매일 아침 스포츠의 매력을 짧고 굵게 전해주는 코너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조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국 축구의 영원한 캡틴 박지성 님이 K리그에 첫 발을 디뎠다는 소식 먼저 전해드릴게요. 박지성은 K리그 디펜딩 챔피언 전북 현대의 어드바이저로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어드바이저요? 네. 우리말로 한번 고문 정도?
네, 고문이라고 하면 좀 나이 들어 보이죠. 그래요? 그래요. 일단 말 그대로 예. 구단에 조언하는 역할입니다. 전북은 예. 뭐 어드바이저, 뭐 위원 이렇게 칭하던데요. 예. 선수 커리어가 뭐 워낙에 화려하잖아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황금기를 이끌었고, 뭐 네덜란드 에인트호번, 또 QPR, 일본에서도 뛰었고요. 예. 유럽 선진 구단에서 보고 배운 노하우를 전북에도 접목시킨다 이런 목표입니다. 예. 박지성 의원은 앞으로 전북의 선수 영입이나 이적, 훈련 시스템 등에 조언하는 역할을 하고요. 일정 부분 기술이사, 테크니컬 디렉터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예. 박지성 의원은 선수 시절에는 사실 K리그에서 한 번도 뛴 적이 없습니다. K리그와 처음 2년 관계를 맡게 된 만큼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이 듭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K리그에서 뛴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네. 어떤 인연으로 특히 전북 지금 강팀 아닙니까 아주? 그렇죠. 전북을 왜 택했을까요? 사실 박지성 의원은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수원에 살았고 고등학교도 수원 공고 나왔거든요. 예. 수원에 박지성 길이라고도 있잖아요. 네. K리그 뭐 수원 경기도 자주 봤고요. 근데 예. 전북의 신임 감독 김상식 감독의 요청 부름을 받고 전북의 행정가 일을 수락했다고 합니다. 김상식, 박지성 둘은 대표팀에서 인연이 아주 끈끈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어제 이제 선수들 입단하는 것처럼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구단 머플러 이렇게 두르고 인증샷도 찍었고요. 예. 박지성 의원은 내일 어드바이저 위촉 기자회견을 하고 모레에는 전북의 전지훈련 장소죠. 경남 남해 전지훈련지에 가서 상견례도 한다고 합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사실 저는 감독 박지성 좀 보고 싶은데 예. 본인은 행정일을 하고 싶다고 줄곧 말해왔고요. 피파 네. 마스터 코스 밟으면서 뭐 행정가 수업 일찌감치부터 했습니다. 예. 올 시즌에는 그 박지성 위원 말고도 초롱이 이영표님께서 강원FC 대표이사직 맡았거든요. 네, 맞아요. 대표는 뭐 권한과 책임이 아주 확실한 자리라서 뭐 둘이 단순 비교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2002년 월드컵의 주역이자 뭐 히딩크 감독이 콕 찍은 두 유럽파 출신의 선의의 경쟁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 그 전북에서 선수로 뛰어도 될 것 같은데요, 박진호. 네. 네. 그리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얘기하신 것처럼 감독이 될 수도 있겠지만 김상식 감독이 지금 그러니까요. 지키고 있는데, 네. 예, 그건 좀 시간이 지나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자. 호주 오픈 테니스 대회 그 다음 달 개막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 이런저런 시끄러운 잡음 들린다고. 네, 거의 악몽입니다. 코로나19 악몽인데요. 예. 그 올해 첫 메이저 대회 호주 오픈 주최 측은 이제 선수들 안전하게 모시겠다 하면서 전세기를 띄웠거든요. 예. 총 17편을 준비해서 미국, 유럽 뭐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일정으로 선수단 태우고 호주로 왔는데요. 예. 이 전세기에서 확진자가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확진된 뭐 무증상이 됐든 뭐가 됐든 안에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호주 방역당국은 비행기 안에는 공기가 내부 순환하지 않냐. 확진자와 16시간 이상 같이 비행기를 탄 사람은 모두가 밀접 접촉자다 하면서 숙소에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14일간의 강화된 자가격리를 명했습니다. 14일간. 그래서 선수들이 이제 SNS 보면 호텔방에서 실내 자전거 타고요. 침대 매트리스를 이제 벽에 세워놓고 거기다가 막 공 때리고 이런 훈련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선수만 지금 80명에 육박합니다. 근데 밀접 접촉자가 아닌 선수들, 그러니까 뭐 미리 좀 온 선수들이거나 확진자가 안 탄 비행기를 탄 선수들, 이 선수들은 14일간 격리하면서도 뭐 훈련장, 코트에서 하루 5시간씩 공을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 14일이면 선수들 뭐 근손실 나기에 정말 충분한 시간인데 다음 달 8일에 이제 개막을 하거든요. 경기력에도 아마 분명히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손실이요?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근손실. 네. 경험해봤어요? 근손실. 많이 해봤죠. 제가 지난 연말에 다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집에 많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금방 근육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요. 그렇군요. 네. 그렇죠. 이게 매일매일 정밀 관리를 해야 되는 선수 입장에서는 이렇게 2주간 격리돼 버리고 이 공을 못 치게 되면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자, 페어플레이가 아니라는 비판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네, 어떤 선수들은 뭐 5시간씩 매일매일 공을 치고 어떤 선수들은 매트리스에 치고 뭐 이러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심지어 이 호텔방 환경도 좋지가 않다고 해요. 카자흐스탄의 푸틴체바라는 선수는 내 방에서 쥐가 나왔다 뭐 이런 걸 올렸고요. 스페인의 카레뇨 부스타 선수는 샐러드랑 사과 1개 나온 딱 사진을 인증샷으로 올리면서
아니 선수한테 이것만 먹으라는 거냐라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네네. 근데 그 유명한 스타 조코비치, 나달, 세레나 윌리엄스 이런 선수들은 호주 오픈 전에 애들레이드에서 열리는 다른 대회 나가려고 조금 일찍 호주에 왔거든요. 그래서 14일 격리는 마찬가지지만 훈련도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뭐 널찍한 호텔에서 야외 코트 뛰면서 스타 대접 받으면서 훈련하고 있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고요. 조코비치가 세계 1위라서 총대를 맨 건지 뭐 오지랖이 넓은 건지 호주 테니스협회 고위층에다가 방역수칙을 좀 완화해달라, 선수들 격리기간 줄여달라 이런 편지를 보냈다가 이런 지하에 거절을 당했습니다. 특혜는 없다 이런 대답이고요. 테니스계의 악동 호주인인 키리오스는 자기만 잘난 줄 아는 얼간이다라고 조코비치를 쏘아붙였습니다. 대회가 열릴 수 있을지 뭐 예정대로 풀어진데도 뒷말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였습니다. 네, 유튜브로 새마을운동님이 황보선 앵커님 실물이 더 좋네요. 라디오만 듣다가 실시간 유튜브를 들어가 보니 괜찮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